자, 멜로뽕티 10번째입니다. 제가 멜로뽕티 지각의 현상학은 지난번 강의까지 다 마쳤는데 그냥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오늘 요 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 내가 잠깐 그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 몸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레이커프와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소위 인지과학의 선구적이 된 책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언어 철학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고 번역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멜로뽕티 신체 철학의 어떤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즘 이제 뇌과학, 응용과학, 뇌과학과, 그러니까 소위 생리학과 철학의 만남, 생리학과 컴퓨터라이제이션의 만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라 이걸 잠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그 신체화된 마음이라고 하는 챕터에 보면 그러니까 멜로뽕티 지각의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 52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근대 철학의 한계를 9가지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4번, 5번, 6번이 제일 중요한 비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의 이성은 초월적 이성 또는 적어도 그것의 일부를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 능력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구조는 탈신체화되어 있다. 이거 칸트나 데카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인간의 개념들은 초월적 이성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 개념들은 인간의 두뇌나 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그 개념 역시 탈신체화되어 있다. 같은 얘기죠. 6번, 그러므로 인간의 개념들은 마음, 두뇌, 몸, 독립적인 실제적 객관적 범주들을 특징짓는다. 즉 이 세계는 독특하고 고정된 범주 구조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사유가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 범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일종의 이제 형태론과 같은 거죠. 경험론이나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죄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 거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레이커프가 이렇게 근대 철학의 한계점을 얘기한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신체화된 마음. 왜 인지과학?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지과학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왜 인지과학이 필요하느냐? 그 인지과학이 필요한 이유를 인지과학이 필요한 이유를 써요. 여기 129페이지 그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읽었던 3가지, 9가지 중에 3가지를 읽었는데 그건 근대 철학의 어떤 주체 중심 철학의 가장 중요한 비판점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체화된 마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9페이지에 중요한 게 뭐냐고 되어 있냐면, 정신적 구조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몸과 신체화된 경험과의 연결에 의해 유미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여태까지 몸과 마음은 분리했는데 정신적인 구조와 신체화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 한 6, 7번째 중에 우리의 근본적인 형태의 추론이 감각 운동 및 몸에 근거한 다른 형태의 추론으로부터 발생되므로 이성은 신체화되어 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성이 신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각 운동과 다른 형태의 운동으로부터 추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운동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신체적 추론 형태는 은유에 의해 추상적 추론 방식의 사상되므로 이성은 상상적이다. 이 얘기는 사실은 멜로뽕티가 그 언사 얘기, 신체화된 언사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건데 훨씬 쉬워요. 이 책이 주로 그 언어적 은유 관계를 통해서 의사소통 얘기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그 멜로뽕티의 그 일부 6장에 나온 그런 신체로서의 표현들 이런 건 좀 읽기가 어려운데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건 상상적이라는 말은 언어적인 표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은유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쭉 이렇게 좀 양이 많은데 그래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에 보면 이 멜로뽕티를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전개하고 있는 신체화된 실제로는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체화된 마음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2명의 듀이와 멜로뽕티에 의해서 얘기되었다. 멜로뽕티와 듀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듀이는 잘 모르겠고 이 멜로뽕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신체화된 층이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어떤 지각의 대상으로서 3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162페이지인데 첫째가 신경적 신체화. 이것은 신경 층위에 있는 개념들과 인지작용을 특징짓는 구조라는 겁니다.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신경세포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2번째는 현상학적 층위. 이것은 의식적이거나 의식에 의해 접근하는 가다. 우리 자신의 정신상태, 몸, 환경, 물리적,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멜로뽕티가 주로 얘기했던 층이죠. 그 다음에 이 레이커프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인지적 무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cognitive unconscious라고 하는 건데, 인지적 무의식은 의식이란 눈에 보이는 튀어나온 부분 밑에 빙산의 방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언어의 이해와 사용을 포함하여 모든 의식적 경험을 구조화하고 가능케 하는 정신적 작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무의식은 우리 몸의 지각, 감각, 운동, 기본 추인 개념과 공간 개념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멜로뽕티보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가서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적 층이라는 건 생태학,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상학적 층이, 멜로뽕티가 주로 신체 철학을 얘기했던 거, 그 부분. 그다음에 인지적 무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층위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 몸의 철학 혹은 인지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글쎄 굳이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게, 유럽의 철학이라는 게 주로 이제 독일, 프랑스 같은 대륙 철학이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추상적이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 영미계통, 특히 미국에서는 잘 받아들여서 되게 쉽게 쓰고, 그 다음에 응용과학으로 잘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미국 철학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쪽에서 서양의 그 유럽 철학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4장의 도덕적 질서인데, 그러니까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타자라고 하는 문제라는 게 결국 그 타자와 어떻게 공존할 거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근데 데카르트나 칸트한테서 이 타자하고 공존한다는 건 뭐예요? 나와 똑같은 의식이 있는, 명중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가 자율성을 갖고서 보편적 입법자로서 행동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덕이죠.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카르트나 칸트적인 의미의 명중적 의식, 개인적 의식, 그런 이성은 없다. 항상 사회적이고 타자와 관련돼 있고 몸과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럴 때 도덕적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특히 여기 448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문제제기를 하냐면, 비서양 문화보다는 서양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이, 이민자보다는 시민권자가, 비기독교인보다는 기독교가, 동성연애자보다는 이성연애한 남자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더 큰 도덕적을 갖는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세계나 혹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0-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그래서 이런 어떤 타자, 그렇죠? 여기 서양과 이 비서양, 그다음 미국과 이민자, 비기독교인과 기독교, 동성애자와 동성애하지 않은 남자, 이런 어떤 관계에서 도덕적 우월성을 갖는 철학을 이제 소위 개인주의 철학으로 연결시키고 도덕적 본질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어떤 새로운 이익론이 마련됐으니, 새로운 시대의 어떤 새로운 인식론에 근거한 새로운 시대의 윤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의 기본적인 그 논리가 뭐냐면, 485페이지. 왜 전통적인 견해가 옳지 않은가? 왜 전통 도덕이 오늘날 적용이 안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순수 도덕 개념은 없다. 순수 도덕 개념이라는 게 칸트를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이 제목이, 소절이 뭐냐면, 순수 도덕 이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칸트의 도덕 이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층적 도덕도 없다. 도덕성은 토대가 있다. 의무론적 윤리학은 없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적 윤리학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칸막이 된 도덕성은 없다. 칸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덕이고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491페이지 보면, 도덕성은 정치로부터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도덕성의 운유들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사회적 개념들에 대한 또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교육, 정치, 도덕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교, 사회적 고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새로운 시대의 윤리를 얘기해야 될 거냐? 그건 뭐냐면,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도덕적 이해 대부분은 운유를 통해서 방대한 범위의 다른 영역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운유들을 수많은 다른 체험적 영역들에 적용하기 때문에 윤리학을 구획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된다. 운유들 간의 영역 간의 사상은 우리의 도덕적 개념들을 삶의 다른 측면들, 즉 기술적, 과학적, 정치적, 미학적, 종교적, 사회적 고려 사항들에 부과하는 연결들이 정교하게 얽혀있는 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야 되고, 그거는 시대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은유적 체계와 관련시키고 있어요. 은유.
그 언어적 은유라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언어적 은유와 관련됐다는 거죠. 그 은유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철학적 이 어떤 도덕의 문제는 이 사람이 3부에서 이 철학의 인지과학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뭐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한번 읽어보시긴 바랍니다만 이 정서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744쪽에 보면 다마지오가 썼던 데카르트의 오류라고 하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 정서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 목표 합리성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수단 합리성이라는 게 뭐예요? 약간 칸트적인 의미 혹은 뭐 코스트 베네핏 어떤 휴음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효율성을 찾는 어떤 윤리적 기초라고 했다면 그거 말고 정서적인 면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멜로뽕티의 타자의 정치학과 이 몸의 정치 철학은 아마 이 어떤 철학적 원본과 응용 철학으로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